언니네 집은 사북 탄광 사택촌 맨 끝집이었답니다. 산비탈에 성냥갑처럼 다닥다닥 붙은 집들 중에서도 제일 꼭대기, 바람이 제일 세게 때리는 자리였대요. 아버지는 갱에 들어가시는 광부셨고 어머니는 사택 아주머니들 빨래를 받아다가 손빨래로 품삯을 버셨답니다. 언니 밑으로 둘째가 15, 셋째가 7, 넷째가 5이었어요. 방 한 칸에 5 식구가 김밥처럼 포개져 자던 시절이었다고 했습니다. 언니 말로는 밤에 누가 돌아 누우면 온 식구가 같이 굴러야 했다더군요. 그해 겨울 새벽이었답니다. 자다가 사이렌 소리에 온 사택촌이 다 깼대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는 탄광 동네 사람이면 갓난쟁이도 안다고 하더군요. 갱이 무너졌다는 소리였죠. 사람들이 옷도 제대로 못 걸치고 어떤 아저씨는 맨발로 눈밭을 뛰어 갱 입구로 내달렸다고 했습니다. 하필 그날 아버지가 야간 교대로 들어가 계셨답니다. 어머니가 신발도 짝짝이로 꿰신고 문을 나서면서 언니한테 그러셨대요. 큰애야, 어미가 네 아버지 데리고 금방 온다. 동생들 손 꼭 붙들고 여기 있거라. 알았지. 그게 어머니가 언니한테 한 첫 번째 당부였습니다. 금방 온다. 여기 있거라. 언니는 그 말을 죽을 때까지 못 잊으셨어요. 그런데 언니가 방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동생 셋을 주섬주섬 챙겨서 기어이 갱 입구까지 따라갔답니다. 가보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대요. 아주머니들이 언 땅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부짖고 갱에서는 시커먼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들것이 쉴 새 없이 오르내렸다고 했습니다. 들것이 하나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얼굴부터 봤대요. 언니는 그 난리통에 5살 넷째를 등에 업고 하루를 꼬박 서 있었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구조가 끊겼어요. 물이 차서 더는 못 들어간다고 했대요. 아버지는 그 안에서 끝내 안 나오셨습니다. 시신도 못 찾았어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보내드렸으면 하는 말을 언니는 평생 입에 달고 사셨죠. 그러고 나흘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갱에서 불이 났답니다. 갱목에 붙은 불이 바람을 타고 산으로 옮겨 붙더니 삽시간에 사택촌 지붕까지 넘어왔대요. 순경들이 호루라기를 삑삑 불면서 목이 터져라 소리쳤답니다. 살고 싶으면 다 내려가라고요. 어머니가 이불 보에 옷가지랑 미숫가루를 대충 싸매고 아이들을 몰아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셨어요. 언니는 5살 넷째를 업고 15 둘째가 7살 셋째 손을 잡았답니다. 뒤를 돌아보면 사택촌 쪽 하늘이 벌겋게 타올랐다고 했어요. 제가 눈처럼 날려서 눈을 못 뜰 지경이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걸음을 뚝 멈추시더래요. 그러고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탁 치시더랍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부뚜막 뒤에 돈보따리를 그대로 두고 왔구나. 네 아버지 목숨값이야. 그거 없으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는다.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답니다. 15 먹은 둘째가 벌써 비탈 아래로 튀어내려갔대요. 엄마지가 갔다 오면 됩니다. 지 걸음이면 금방입니다. 여기서 딱 기다리소. 어머니가 애 이름을 목청껏 부르셨는데 그 애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답니다. 발이 빠르기로 동네에서 소문난 애였다니 얼마나 순식간이었겠어요. 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시다가 언니 어깨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그러셨대요. 큰애야, 어미가 저놈 끌고 올 테니 동생들 데리고 여기 꼭 있거라. 어디 가면 안 된다. 꼭 여기 있어야 한다. 언니가 나도 같이 가겠다고 어머니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렸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잘라 말하셨대요.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 네가 어미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둘째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언니는 동생 둘을 양쪽 겨드랑이에 끼고 그 자리에서 밤을 꼬박 새웠답니다. 산 위쪽은 밤새 벌겠고 제가 눈처럼 내려앉아 어깨에 소복이 쌓였대요. 언니는 그 밤에 자기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구조대 사람들이 언니를 발견했대요. 학생, 여기 있으면 다 죽어. 저 위는 이제 사람 못 들어가. 동생들 생각해서라도 어서 일어나. 언니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을 억지로 뗐다고 했습니다. 10걸음 가다 돌아보고 또 10걸음 가다 돌아보고요. 여기서 기다리라던 그 말 때문에 언니는 평생 어딘가에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사셨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버지, 어머니, 둘째 동생까지 다 잃은 거였죠. 그때 언니 나이가 겨우 18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고등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떡볶이 사 먹으러 다닐 나이 아닙니까? 그 18짜리가 7살, 5살을 데리고 눈 쌓인 산을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산 밑 빈 마을을 지나던 참이었답니다. 어디서 갓난쟁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처음엔 고양이 소린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서 텅 빈 집, 그 대문 앞에 광주리가 하나 놓여 있고 그 안에 강보째 쌓인 아기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울고 있었답니다. 언니가 목이 쉬도록 외쳤대요. 여기 아기가 있어요. 이 집 아기 부모님 안 계세요? 아기 두고 가신 분 없습니까? 그런데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 보고는 그냥 갔대요. 그럴 만도 했죠. 다들 제 식구 챙기기도 벅찬 길이었으니까요. 7살 셋째가 언니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면서 그러더랍니다. 누나, 그거 어쩌려고. 우리도 먹을 게 없잖아. 7살짜리 입에서 나온 말이 그거였어요. 얼마나 굶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언니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그러셨답니다. 그래도 여기 두고 가면 이 아는 오늘 밤에 죽어. 사람이 사람을 길에 두고 어떻게 가노? 언니는 입고 있던 치마끈을 풀어서 그 아기를 등에 단단히 둘러업었답니다. 한 손엔 7살, 한 손엔 5살을 잡고요. 발이 부르트고 터져서 버선에 피가 배는데도 등에 업은 아기만은 한 번도 내려놓지 않으셨대요. 업고 걸으면서 젖도 못 먹인 애 입에 눈을 녹여 넣어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새 아이를 주렁주렁 매달고 사북에서 태백장성까지 걸어 넘어오신 겁니다. 눈 쌓인 고갯길을 며칠이나 걸었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낮엔 걷고 밤엔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넷이 엉겨붙어 잤답니다. 그날 언니가 길에서 주워 업고 온 그 아기가 바로 저였습니다. 태백은 그때 전국에서 몰려든 광부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답니다. 언니는 저를 업은 채로 사람들 틈을 헤집고 다니면서 붙잡히는 사람마다 물었대요. 혹시 사북서 갱에 갇히셨던 분들 소식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찾습니다. 어디서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젓거나 아예 못 들은 척 지나갔대요. 사흘을 내리굶고 나서 언니는 갱 입구 한바집 문을 두드렸답니다. 그러고는 문지방 앞에서 허리를 폭 꺾으셨대요. 사장님, 저희 밥값 없습니다. 대신 뭐든 다 하겠습니다. 물도 깃고 설거지도 하고 연탄도 나르겠습니다. 저는 굶어도 되니까 이 아이들 입에 뜨신 국물 한 술만 넣어주세요. 한바집 아주머니가 언니를 아래 위로 쓱 훑어보시더니 혀를 끌끌 차더랍니다. 세상에 처녀 혼자 셋을 달고 여기까지 왔나? 방은 없다. 뒤에 연탄광 옆에 골방 하나 있으니 거서 자라. 아마 하도 딱해서 받아주신 것 같았어요. 그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우리 넷이 어떻게 됐을지 저는 지금도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그날부터 언니는 온갖 꾸준히를 다하는 조건으로 겨우 끼니를 이었습니다.
해도 뜨기 전에 나가서 물 깃고 불 떼고 설거지하고 밤 늦게야 그 골방에 몸을 뉘었대요. 연탄 냄새가 코를 찌르는 좁은 방에서도 언니는 저를 품에 꼭 안고 주무셨답니다. 겨울에 애가 얼어 죽을까봐 배 위에 올려놓고 잤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언니 나이가 고작 18이었다니 저는 그 고생을 아직도 상상이 안 갑니다. 그렇게 한바집 골방에서 3년쯤을 살았답니다. 언니는 손끝이 야무지다고 한바집 안에서만이 아니라 장터에서까지 소문이 났대요. 국을 안 쳐도 남들보다 간이 딱 맞고 걸레질을 해도 구석까지 반들반들하게 해놓으니 아주머니들이 서로 데려다 쓰려고 했다더군요. 그래도 남의 집 뒷방살이는 어디까지나 뒷방살이었죠. 연탄광 옆방이라 문틈으로 매캐한 냄새가 들어와서 아침이면 넷이 다 머리가 지끈거렸답니다. 그때 한바집에서 친해진 언니 한 분이 어느 날 묵호 얘기를 꺼내셨대요. 야야, 나랑 묵호 가자. 오징어배 들어오면 째는 사람 얼마든지 쓴단다. 여기서 이러고 사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언니가 그러셨답니다. 언니, 저는 딸린 식구가 셋이에요. 애들 데리고 가도 되는 자리예요? 이년아, 손만 빠르면 돈은 나온다. 네 손끝 야무진 거 내가 안다. 애들 밥은 안 굶긴다. 가자. 그 한마디에 언니가 짐을 쌌습니다. 사실 짐이랄 것도 없었어요. 이불 한 채랑 냄비 2개, 그리고 우리 셋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언니는 우리를 데리고 묵호로 내려갔습니다. 새벽에 배가 들어오면 언손으로 오징어를 째는 일이었대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시멘트 바닥에 서서 하루 종일 칼질을 하는 건데 손이 짓무르고 갈라진 자리에 소금물이 스밀 때마다 눈물이 찔끔찔끔 났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기억이 없는데 언니 손만은 기억합니다. 제가 좀 커서 잡아본 언니 손은 그냥 굳은 살 덩어리였어요. 언니는 남들 2배로 일하셨답니다. 낮엔 할복장에서 칼질하고 밤엔 덕장에 오징어를 널고요. 몸에서 비린내가 안 빠져서 머리를 10번을 감아도 소용이 없었대요. 그래도 그 손으로 우리 넷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언니는 시간만 나면 버스를 타고 사북 옛 사택터를 찾아가셨어요. 혹시라도 부모님이 돌아와 계실까 싶어서요. 아무리 시체를 못 찾았어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 아니냐고 어디 병원에라도 누워 계시다가 정신 차리고 집을 찾아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셨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새까맣게 탄 빈터만 그대로 있었대요. 언니는 매번 혼자 버스를 타고 돌아오셨어요. 그 젊은 언니한테도 사랑이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묵호에서 배 타던 총각이었대요. 사람이 참하고 성실하고 언니한테 그렇게 잘했답니다. 배 들어오는 날이면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다 언니 손에 쥐어주고 갔다더군요. 그런데 언니는 딸린 동생 셋을 생각하셨대요. 자기 하나 시집 가자고 이 어린 것들을 어디다 맡기겠냐. 그 총각한테 애 셋 딸린 짐덩이를 어떻게 지우겠냐. 그러셨답니다. 결국 아무 말도 없이 그 사람을 보내셨어요. 한참 나중에 제가 술 한잔 하시는 김에 슬쩍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언니, 그 아저씨 생각 안 나냐고요. 언니는 그냥 옅게 웃기만 하시더군요. 됐다. 그 사람은 좋은 데 가서 잘 살았을 기다. 그러고는 더 말을 안 하셨어요. 저는 그날 밤에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언니가 30 중반이 되었을 때 공장을 그만두고 우리를 데리고 사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정도 모았으면 고향에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하셨어요. 가서 보니까 불탄 집은 기둥 몇 개만 시커멓게 남아있고 나머지는 그냥 재덤이었습니다. 남매들이 다 달라붙어서 삽이랑 소쿠리로 재를 퍼냈어요. 저도 그때는 제법 컸다고 소쿠리를 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지나가다 보시고는
석가래도 얹어주시고 흙도 발라주셨어요.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와서 다시 갱에 들어가던 시절이었죠. 언니는 어른들을 붙들고 또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희 어머니 소식 들으신 거 없으세요? 그 불난 밤에 둘째하고 같이 올라가셨는데요. 다들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만 저으셨답니다. 어떤 할머니는 언니 등을 쓸어주면서 그만 물어라, 이제 그만 물어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집터를 정리하다가 부뚜막 뒤 돌틈에서 뭐가 나왔어요. 시커멓게 그을린 보자기였는데 풀어보니까 어머니가 꽁꽁 싸매신 돈보따리였습니다. 안에는 아버지 목숨값이랑 어머니 은가락지가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언니는 그걸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오열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왜 우시는지를 몰랐어요. 돈이 나왔으면 좋은 거 아닌가 어린 마음에 그랬죠. 한참 뒤에야 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미수가 그게 왜 거기서 나오노? 그거 가지러 뛰어가낸데 그게 집에 그대로 있다는 건 우리 둘째가 집에 닿지도 못했다는 거잖아. 15짜리가 그 불구덩이에서 어찌 됐을지. 나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온다. 언니, 왜 그런 걸 여태 혼자 담고 사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언니는 그 돈으로 집 한 켠을 늘려서 광부 하숙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을 걸고 새벽 4시부터 밥을 안 쳤어요. 갱에 들어가는 사람들 도시락까지 싸주니까 하숙이 금방 찼습니다. 그때 광부 아저씨들 사이에서 우리 집 도시락이 제일이라고 소문이 났었대요. 반찬이 뭐 대단했겠습니까? 그냥 언니가 손이 커서 김치를 꾹꾹 눌러 담아줬던 거죠. 저는 언니가 밥 장사를 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하루는 부엌 문지방에 앉아서 물어봤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밥 장사하니까 밥은 안 굶는 거지? 그럼. 우리 미숙이 배 고를 일은 이제 없다. 언니가 그리 만들 기다. 저는 태어나서 그때까지 배부르게 먹어본 기억이 손에 꼽았거든요. 밥 냄새 나는 집에 산다는 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10살쯤부터 하숙집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그릇을 나르고 광부 아저씨들 상을 받으렸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언니 손이 모자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저절로 몸이 움직이더군요. 가끔 예쁘다고 용돈을 쥐어주시는 아저씨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언니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아이고, 요 조그만 게 야무지게도 일하네. 옛다. 눈깔 사탕이라도 사 먹어라. 그러면 저는 꾸벅 인사하고 받아서 그날 저녁에 언니 앞치마 주머니에 슬쩍 넣어놨어요. 언니가 나중에 그걸 발견하고는 저를 붙들고 한참을 쳐다보시더군요. 제가 그 집 핏줄이 아니란 건 머리가 좀 크고 나서 알았어요. 셋째 오빠가 알려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마당에 앉아 있는데 오빠가 옆에 와서 앉더니 그러더군요. 미수가 놀라지 말고 들어라. 너는 그 불난 밤에 누나가 길에서 업고 온 애다. 그래도 넌 우리 동생이야. 그건 안 변한다. 저는 별로 안 놀랐어요. 사실 동네 애들이 벌써 몇 번을 떠들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오빠, 나 안 놀랐어. 나한텐 언니가 있잖아. 그럼 됐지 뭐. 그랬더니 오빠가 제 머리를 한번 쓱 쓰다듬고 들어가더군요. 셋째 오빠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아침마다 교복 입고 학교 가는 뒷모습이 어찌나 멋있어 보이던지 저는 그게 좋아서 졸졸 따라가곤 했습니다. 야, 너 왜 자꾸 따라오냐? 학교는 노는 데 아니야. 들어가. 말은 그렇게 퉁명스럽게 해놓고 돌아설 때 보면 제 손에 감자가 하나 쥐어져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넷째 오빠는 저랑 3살 차이라 늘 같이 쏘다녔어요.
광제 더미에서 미끄럼 타고 놀다가 해가 꼴딱 져야 집에 들어갔죠. 옷이 새까매져서 들어오면 언니한테 둘이 나란히 서서 혼났습니다. 너 이놈아, 또 미숙이 데리고 어디 그리 쏘다니노. 사람은 배워야 산다고 누나가 몇 번을 말했너. 언니는 총명하고 장사 수완이 아주 좋으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신기합니다. 광부 100명 밥값 장부를 계산기도 없이 눈 한 번 감고 잠깐 셈하면 답이 딱 나왔거든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나온 사람이 검산을 해보고 혀를 내둘렀다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하시더니 갱 입구 앞에 큰 식당까지 내셨습니다. 월급날이면 문 앞에 줄이 서서 앉을 자리가 없었죠. 그때부터는 겨울에 손발이 뻣뻣하게 얼어서 잠이 깨는 일도 없어졌고 매일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쌀밥을 먹었어요. 셋째 오빠는 서울로 대학까지 갔습니다. 언니가 밥 팔아서 등록금을 대셨죠. 졸업하고는 건설 자재되는 사업을 시작해서 제법 크게 됐어요. 그런데 사업이란 게 고비가 왜 그렇게 많은지 오빠는 고비마다 언니를 찾아왔습니다. 누님 면목 없습니다. 이번 물량만 맞추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밥 팔아 모은 돈인 거 알면서 손 벌리는 제가 밉습니다. 밉기는 뭐가 미워. 동생 일인데 누나가 도와야지. 돈이야 또 벌면 된다. 대신 몸 상하게 하지 마라. 언니는 단 한 번도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통장에서 돈을 빼서 신문지에 둘둘 말아. 오빠 가방에 넣어주시고는 대문 앞까지 나가서 차 떠나는 거 다 보고 들어오셨습니다. 넷째 오빠는 서울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됐어요.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언니랑 방에 마주 앉아 한참을 얘기하더니 그 뒤로 서울에 큰 병원을 냈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언니는 끝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몇 번을 물어도 그냥 웃기만 하시더군요. 개원한 날 놀러 갔더니 오빠가 제 손을 잡고 그럽디다. 누나, 미수가 아프면 무조건 나한테 와. 감기든 뭐든 나한테 와야 돼. 누나가 나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네. 제 나이 28배 언니가 중매를 서주셨습니다. 시장 안에서 두부지 파는 총각이었어요. 사실 저도 그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새벽에 처음 만든 두부를 늘 저한테 갖다 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김이 폴폴 나는 걸 신문지에 싸서 식당 문 앞에 놓고 가버리곤 했죠. 내가 오래 봤는데 저만한 사람이 없다. 시장에서 새벽에 제일 먼저 불 켜는 데가 저 집이야. 사람은 오래 봐야 아는 법인데 볼수록 진국이더라. 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그 사람하고 100년해로를 약속했습니다. 시집을 가고 나서도 저는 언니 식당 일을 계속했어요. 남편도 그러라고 하더군요. 처형한테 받은 게 얼만데 당연히 그래야지 하면서요. 그러다 1997년이 되었습니다.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해였어요. 뉴스만 틀면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가 나오던 그 해에 IMF가 터진 거였죠. 하필 그때 셋째 오빠는 고향 폐광 자리에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근처 땅에 무리하게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폐광 지역에 뭐가 들어선다더라. 땅값이 몇 배로 뛴다더라. 그런 말이 동네에 돌던 때였어요. 오빠는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판을 잡고 키우던 중이었습니다. 저야 뭘 알겠습니까? 그냥 오빠가 잘 되나 보다 했죠. IMF가 터지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자재값은 밀리고 어음은 돌아오고 손 쓸 새도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거래처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때부터 오빠가 매일같이 언니를 찾아왔습니다. 밥때가 지나서 손님들 다 빠지고 식당이 텅 빈 시간에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누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막아주십시오.
어음만 막으면 회사 삽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 끝이에요. 언니가 오빠 손을 붙잡고 그러셨습니다. 야야, 나 좀 보자. 밥 팔아서 누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노?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누나가 무슨 수로 막노? 해주고 싶어도 해줄 게 없다. 그게 누나도 미치겠다.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언니는 이미 오빠한테 줄 만큼 준 사람이었습니다. 통장이라고 있어봐야 우리 두 식구 나중에 늙어서 먹고 살 정도였고 나머지는 다 오빠 사업에 들어간 지 오래였죠. 그런데 그날 오빠 입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왔습니다. 누님, 그럼 밥집을 파세요. 이까짓 밥집 팔면 급한 불은 끕니다. 정상화되면 제가 10개라도 다시 차려드릴게요. 저는 그때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있다가 그릇을 놓칠 뻔했어요. 언니 얼굴이 하얗게 굳는 게 뒤에서도 보였습니다. 뭐라고? 이까짓 밥집? 네 방금 뭐라 했노? 내가 이 부엌에서 너희 셋을 다 키웠다. 새벽마다 가마솥에 데어가면서 밥 말아 판 돈으로 네 서울대학 보내고 네 사업 미천 대준 집이야. 앞으로 나하고 미숙이가 먹고 살 집이고. 근데 그게 네 입에서 이까짓 밥집이가. 나가라. 저는 그날 언니가 호통치는 걸 처음 봤습니다. 평생 동생들한테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손님이 국이 싱겁다고 트집을 잡아도 웃으면서 국자를 들던 양반이 그날은 목소리가 부엌 천장을 때렸어요. 오빠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도 언니는 끝까지 등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오빠가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법이니까요. 그래도 그 말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결국 언니는 돈을 주지 않으셨고 오빠 회사는 부도가 났어요. 그 큰 게 한순간에 폭삭 무너졌습니다. 집도 차도 다 넘어갔고 오빠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안 남았대요. 그날 이후로 오빠는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안 왔어요. 언니는 전날부터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상을 그득하게 차려놓고는 마루에 앉아서 대문 쪽만 하염없이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언니 그만 들어가시라고 하면 조금만 더 있어보자 그러셨어요. 소식은 넷째 오빠를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태백 아래쪽에 방 2칸짜리 월세를 얻어서 식구들이랑 산다고요. 본인은 공사판 일용직을 다닌다고 했어요.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사장님 소리 듣던 사람이 새벽마다 인력사무소 앞에 줄을 선다는 겁니다. 저는 100번이고 찾아가 보고 싶었어요. 주소도 알아놨고 반찬도 몇 번을 쌌다 풀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존심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우리가 그 꼴을 보러 오면 더 죽고 싶어 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차마 못 갔어요. 언니도 입 밖으로 말은 안 하셨지만 그 일을 무척이나 아파하셨습니다. 가끔 새벽에 부엌에 나가보면 불도 안 켜고 혼자 앉아 계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언니 몸이 갑자기 확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언니 나이가 67이었죠. 밥상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다가 힘없이 내려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밥도 못 넘기고 잠도 못 주무시고 살이 쭉쭉 빠지는데 그러면서도 새벽엔 어김없이 솥에 불을 넣으셨어요. 제가 언니 병원 좀 가자고 하면 늘 똑같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괜찮다. 체한 게다. 체한 사람이 2달을 체합니까? 어느 날 언니가 부엌에서 국자를 들고 있다가 벽을 짚고 주저앉는 걸 보고 저는 그날로 결심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언니를 억지로 차에 태워 서울 넷째 오빠 병원으로 갔습니다. 오빠, 언니가 통밥을 못 넘겨. 잠도 못 자고 살도 너무 빠졌어. 누나,
왜 이 지경 될 때까지 말을 안 했어? 이리 와, 검사부터 다 하자. 오빠는 언니를 붙들고 온갖 검사를 다 했습니다. 피 뽑고 사진 찍고 내시경까지 하는데 저는 큰 병이라도 있을까봐 복도 의자에 앉아서 손을 계속 주물럭거렸어요. 그런데 오빠가 결과지를 받아들고 보고 또 보더니 같은 검사를 한 번 더 하자고 하더군요. 눈이 벌겋게 충혈이 돼서요. 저는 결과를 듣기도 전에 가슴이 먼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의사 동생이 저 표정을 짓는데 좋은 얘기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누나 위암이야. 그것도 많이 진행됐어. 누나, 내가 의사인데. 내가 의사면 뭐해. 매일 남의 병 고친다는 놈이 정작 우리 누나 병드는 걸 몰랐어. 아무 때나 오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왜 안 왔어. 오빠가 언니 앞에서 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언니는 담담하시더군요. 오히려 우는 동생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셨어요. 울지 마라. 네 잘못 아니다. 누나가 말을 안 한 건데 네가 우애 안 오. 됐다.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미수가 가자. 집에 가서 저녁해야지. 저는 그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라니요. 이 양반이 지금 자기 몸에 암덩어리를 달고서 저녁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로 언니는 입원하셨어요. 소식을 들은 셋째 오빠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공사장에서 그대로 온 건지 잠바에 시멘트 가루가 허옇고 머리에도 먼지가 앉았고 신발은 흙투성이인 채로 병실 문을 벌컥 열더군요. 그러고는 문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님 접니다. 못난 동생 얼굴도 안 보고 가시려고 했습니까? 그때 그 말, 제가 죽어도 못 갚을 말을 했습니다. 누님이 어떻게 지킨 부엌인데 제가 미쳤었습니다. 언니는 링거 꽂은 손을 겨우 내밀어서 오빠 손등을 만지셨어요. 왔나? 우리 셋째 왔나? 누나는 다 잊었다. 얼굴 보니 됐다. 근데 손이 왜 이렇노? 이 손으로 그 험한 일을 우애하노? 밥은 먹고 다니나? 2년을 등지고 살았는데 첫마디가 밥은 먹고 다니냐 였습니다. 저는 언니 침대를 붙들고 우는 오빠를 보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언니는 그 말보다 훨씬 오래 사셨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저는 올해도 제발 무사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절에도 가고 교회에도 가고 저는 종교도 없으면서 빌 수 있는 데는 다 가서 빌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티셨죠. 그런데 마지막 1년은 치매가 왔어요. 그 총명하던 양반이 광부 100명 밥값을 암산으로 셈하던 양반이 나중엔 남매도 잘 못 알아보셨습니다. 저를 붙들고 아가, 네 엄마는 어디 갔노 하시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 날은 병실 밖에 나와서 한참을 울다 들어갔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셋째 오빠가 병실에 다녀갔습니다. 저는 그때 잠깐 간호사실에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복도에서 오빠랑 마주쳤어요. 그런데 사람이 좀 이상하더군요. 저를 보더니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저는 오빠하고 불렀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계단 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비 오는 날이라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아니면 언니 상태 보고 마음이 무너졌나 보다. 그때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식 하나 없이 남의 자식들을 제 자식처럼 키우다 그렇게 가신 겁니다. 장례식장엔 옛날 하숙생 아저씨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이제는 다 허리 굽은 노인이 된 광부들이 영정 앞에 서서 아침에 밥 참 맛있었는데 하고 우시더군요. 진폐로 숨이 차서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 부축을 받고 와서는 절을 2번 하고 한참을 못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또 무너졌어요. 언니가 평생 판 게 밥 한 그릇이었는데 그 밥 한 그릇을 40년 뒤까지 기억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며칠도 안 돼서 오빠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시작은 셋째 오빠였어요. 언니가 남긴 걸 자기가 다 상속받겠다고 고집을 부린 겁니다. 식당도 집도 예금도 전부요. 저는 처음엔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영정사진 앞에 향이 아직 타고 있는데 재산 얘기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넷째 오빠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형제는 살아생전에 받을 만큼 받았으니 남은 건 저한테 주자는 거였죠.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방 공기가 싹 식더군요. 형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누님 살아생전에 형님이 가져간 돈이 얼만데 아직도 욕심을 내십니까? 너는 한 푼도 안 가져갔냐? 나만 가져갔어? 지금 네가 앉아있는 그 번쩍번쩍한 병원은 누구 돈으로 세운 건데? 그러니까 우리 몫은 이미 다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남은 건 10살 때부터 그 부엌에서 그른 나른 미숙이가 가져야죠. 손님들이 준 용돈까지 누님한테 갖다 준 애예요. 미숙이도 누님이 시집 보내주고 살만하게 해줬으니 똑같은 거 아니냐? 어떻게 그게 같습니까? 시집 보내준 거랑 대학에 병원까지 세워준 게 같아요? 형님, 제발 이러지 맙시다. 누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형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자 셋째 오빠 목소리가 갑자기 확 낮아지더군요. 저는 차라리 소리를 지르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낮은 목소리가 더 무서웠어요. 야, 내가 다 말아먹고 공사판 전전하며 산다. 우리 애들 학원 한 번 못 보내고 좋은 옷 한 벌 못 사입히고 그러고 산다. 안 되는 거 아는데 나도 그 돈 욕심 좀 내고 싶다. 네가 그렇게 반대하면 나는 변호사한테 갈 수밖에 없어. 형님 전셋값이며 애들 학원비며 제가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누님 유산은 미숙이한테 줍시다. 그게 도리예요. 그 돈을 내가 왜 너한테 받아? 나도 자존심이 있다. 저는 그 말에 속이 뒤집혔어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형제한테 변호사 소리를 합니까? 말이 오갈수록 언성이 높아지고 형제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데 옆에서 듣다 못한 제가 결국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오라버니들. 저 그 돈 필요 없어요. 두 분이 나눠 가지세요. 언니가 우릴 키우셨는데 49제도 안 지나서 이게 뭐예요? 18배 우리 셋 없고 그 고개 넘어온 사람이에요. 시집도 안 가고 평생 우리만 보고 산 사람이라고요. 언니가 하늘에서 이 꼴 보시면 눈이나 편히 감으시겠어요.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셋째 오빠는 고개를 못 들더군요. 한참 있다가 겨우 한마디 하는데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미수가 미안하다. 사는 게 이 모양이라 미안하다.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넷째 오빠는 천장만 보고 있었고 저는 그냥 상위에 있던 물컵을 치웠어요. 그날 밤 저는 언니 영정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언니는 여전히 웃고만 계시더군요. 언니, 이게 맞는 거예요? 하고 물어봐도 대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유산은 셋째 오빠가 갖게 됐어요. 넷째 오빠도 제 말을 듣고 나서는 자기도 안 받겠다고 손을 털었습니다. 병원하면서 형편이 넉넉하니까 그냥 양보한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저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집에 가서 한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다 듣더니 그러더군요. 여보, 잘했어. 당신이 그런 사람인 거 내가 제일 잘 알아. 돈이야 우리 둘이 벌면 되고 처형이 하늘에서 당신 보고 웃으실 거야. 고마워요. 난 언니가 키운 사람들끼리 등지고 사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러고 얼마 안 있어
언니가 남긴 식당에서 다시 국 끓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오빠가 새벽마다 나와서 문을 열었어요. 언니가 하던 그대로 솥을 걸고 언니가 하던 그대로 상을 차리더군요. 육수 내는 법을 몰라서 저한테 몇 번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미수가 이거 몇 시간 고아야 되냐? 소금은 언제 넣냐? 그러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코끝이 시큰했어요. 공사판에서 시멘트 지던 손으로 국자를 잡고 서 있는데 오빠 얼굴에도 조금씩 사람 낯빛이 돌아오더군요. 새언니도 홀에 나와서 그릇을 나르고 조카들도 주말이면 와서 거들고요. 아, 이제야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언니가 하늘에서 이제 좀 웃으시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장사 준비를 하는데 넷째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더군요. 미수가, 형수님이 돌아가셨다. 조카들도 같이. 새언니가요? 오빠 무슨 말이에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왜요? 부산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대. 셋 다다. 미수가, 너 정신 단단히 붙잡아라. 저는 그 자리에서 앞치마를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는데 소리도 안 들리더군요. 셋째 오빠가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여행이라고는 한 번도 못 가본 식구들한테 부산 구경을 시켜준 거였어요. 정작 본인은 가게 문 열어야 한다고 안 갔습니다. 새언니가 운전해서 아들 둘을 태우고 신나게 내려가던 길이었대요. 떠나기 전날 새언니가 저한테 전화까지 했었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들떠있던지요. 아가씨, 나 결혼하고 가족여행이란 걸 처음 가봐요. 회 실컷 먹고 올게요. 그러면서 웃었어요. 저는 잘 다녀오시라고 애들 사진 많이 찍어 오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오빠는 영안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라고 등을 떠밀었어. 여태 고생만 시켜서 좋은 구경 한번 하라고 보낸 건데.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왜 애들을 데려가.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오빠 등만 붙들고 있었어요. 위로할 말이란 게 이 세상에 있기는 합니까?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식당은 제가 대신 봐줬습니다. 오빠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방구석에 앉아만 있었어요. 불도 안 켜고 이불도 안 개고 그냥 벽에 등을 기대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빠 집에 들러서 밥을 차렸어요. 상을 차려놔도 손도 안 대길래 제가 옆에 앉아서 사정을 해야 겨우 한 숟갈을 뜨더군요. 오빠, 이거 한 술만 뜨자. 이러다 오빠까지 잘못되면 나는 어떡해. 그렇게 붙들고 빌어야 겨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도 장사를 하다가 오빠가 걱정돼서 주방 이모님한테 가게를 맡기고 나섰습니다. 앞치마를 벗는 저를 보고 이모님이 그러시더군요. 사장님, 가게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그 양반 밥이라도 뜨는지 꼭 보고 오시고요. 고마워요, 이모님. 금방 다녀올게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오빠가 식탁 앞에 앉아 있더군요. 그런데 식탁 위에 서류가 잔뜩 펼쳐져 있는 겁니다. 등기부니 통장이니 도장이니 종이가 상 하나를 다 덮고 있었어요. 오빠는 그걸 앞에 두고 너클 놓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왜 그러고 앉아 있어요? 이제 기운 좀 차려요. 밥부터 차릴게요. 미수가 밥은 됐고 여기 좀 앉아봐라. 목소리가 이상하게 착 가라앉아 있더군요. 저는 손을 씻다 말고 수건에 대충 닦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할 말 있어요? 누님 가시기 2주쯤 전에 병원에서 말이야. 비억수같이 오던 날 내가 갔던 거 기억나니? 네. 그날 기억나요. 저 잠깐 간호사한테 갔다 왔더니
오빠가 와 있었잖아요. 오빠가 마른 침을 삼키더군요. 손이 떨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 그날 말이야. 내가 병실 들어갔더니 누님이 침대에 반쯤 누워서 녹음기를 켜놓고 계시더라. 나는 커튼 밖에 서 있었고 나오려다가 그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빠 얼굴만 봤어요. 누님이 다 남기시고 다시 잠이 드셨어. 그때 내가 들어가서 그 녹음기에서 테이프를 뺏어 버렸다. 오빠, 왜인 줄 아나, 미수가. 내가 왜 우리 누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그 테이프를 몰래 버렸는지 아나? 돈 때문이었다. 누님이 거기서 전 재산을 너한테 준다고 하셨어. 식당도 집도 예금도 전부 미숙이 몫이라고. 평생 옆에서 고생만 한 미숙이한테 다 주는 게 맞다고. 오빠 목소리가 거기서 한번 꺾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그 순간 내 눈에는 돈만 보이더라. 처자식 얼굴이 밟혀서 그 돈이 욕심나서 누님 마지막 목소리를 내 손으로 병원 쓰레기통에 넣었다. 내가 천벌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된 거다. 오빠는 식탁에 엎드려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서류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닿지도 않더군요. 그토록 감추고 살아온 걸 다 토해내는 등이 파도처럼 떨렸어요. 저는 그런 오빠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조용히 입을 열었죠. 오빠, 저 다 알고 있었어요. 오빠가 고개를 번쩍 들더군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에 놀란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네가 뭘 알고 있었다는 거야? 오빠, 그날 언니한테 그 녹음기 사다 드린 사람이 저예요. 언니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 구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시장 전파사에서 사서 새 테이프까지 넣어서 손에 쥐어드렸어요. 건전지도 새로 갈아 끼워드렸고요. 오빠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다녀가고 나서 보니까 그 녹음기 안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날 병실에 들어온 사람은 오빠뿐이었어요. 그리고 오빠 그날 저 보자마자 큰 잘못하다 들킨 애처럼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급하게 나가버리셨잖아요. 제가 오빠하고 불렀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계단으로 내려가셨죠. 전 그 뒷모습을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오빠가 왜 저럴까? 그때 다 짐작이 갔어요. 오빠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다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물었어요. 알고 있었으면서 왜 여태 말을 안 했어? 그 재산 사실 다 네 거였잖아. 내가 유산 다 가져간다고 그 난리를 칠 때, 소송이니 변호사니 떠들 때 네가 테이프 얘기 한마디만 꺼냈으면 나는 꼼짝도 못했을 텐데 왜 바보처럼 다 양보했냐고.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빠, 언니는 유서도 남기셨어요. 유서? 그게 무슨 소리야? 테이프는 내가 버렸는데 유서가 어디 있어? 언니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저만 조용히 부르셨던 거 오빠도 기억하죠? 그날 언니가 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날 언니 목소리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아직도 귀에 박혀 있으니까요. 미수가, 이리 와 앉아봐라. 정신 성할 때 말해둬야겠다. 저기 저 액자 보이제? 우리 사남매 찍은 사진. 저 액자 뒤를 뜯어봐라. 언니가 니한테 남긴 게 들어있다. 지금 말고 내 주거든 열어봐. 꼭 네 손으로 뜯어야 한다. 알았지? 오빠 눈이 크게 흔들리더군요. 그 액자라면 오빠도 병실에서 수없이 봤을 겁니다. 언니가 그렇게 아픈 중에도 머리맡에 놓고 매일 들여다보시던 우리 넷이 함께 찍은 그 낡은 사진이었으니까요. 오빠도 병실에 올 때마다 그 액자를 한참씩 들여다보다 가곤 했어요. 저는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 말대로 그 액자 뒤를 뜯어봤습니다. 뒷판을 뜯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요. 웃고 있는 사남매 사진 뒤에 편지 한 통과 유서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는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서울까지 보내면서 너는 공부를 못 시켰다고요. 반평생 자기 부엌에서 일만 시켰다고요. 호강 한번 못 시켜주고 받기만 했다고요. 글씨가 자꾸 삐뚤어지는 종이 위에 미안하다는 말이 12번이나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세어봤어요. 12번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 어린 언니가 길에서 죽을 팔자였던 저를 업고 고개를 넘어온 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모든 재산을 저에게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식당도 집도 예금도 하나 남김없이 전부요. 그리고 그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분하든 전부 제 뜻에 따른다고 적어 놓으셨더군요.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양반이 떨리는 손으로 앉아 꾹꾹 눌러서 녹음이랑 똑같은 내용을 또 써놓으신 겁니다. 언니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그 테이프 하나로는 부족할지 모른다는 걸요. 마지막까지 제 앞길을 열어두고 가신 것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셋째 오빠한테 주고 싶었습니다. 다 말아먹고 공사판 전전하는 오빠가 눈에 밟혔으니까요. 언니도 제가 어떻게 처분하든 괜찮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오빠들이 유산 다툼을 벌일 때 그렇게 순순히 양보했던 거였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기도 했고 언니 유서에 담긴 뜻을 지키는 길이기도 했으니까요. 이야기를 다 들은 오빠는 한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저는 지갑에 고이 접어넣고 다니던 언니 유서를 꺼내서 식탁 위에 펼쳤어요. 장례 치른 뒤로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죠. 오빠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아들고 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종이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더군요. 읽는 내내 눈물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그제야 저는 식탁 위에 펼쳐져 있던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이며 식당이며 예금이며 오빠가 그걸 전부 정리해 둔 거였어요. 원래 주인인 저한테 돌려주려고요. 오빠, 저 이거 못 받아요. 이미 오빠 드린 거예요. 아니다. 나는 이제 어떤 욕심도 없다. 그놈의 돈이 뭔지. 나는 그 돈 때문에 누님 마지막 목소리를 버렸고 내 처자식까지 잃었다. 받아라. 그래야 내가 누님 얼굴 볼 낯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저는 굳이 사양했지만 오빠는 서류를 제 앞으로 쭉 밀어놓고는 다시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를요. 오빠, 우리 어렸을 때 아침마다 언니가 감자 하나씩 쥐어줬잖아요. 그거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고요. 근데 오빠는 오빠 목 감자까지 나한테 주고 학교로 가버렸잖아요. 오빠 배 안 고프냐고 물으니까 뭘 했는지 알아요? 학교 가면 강냉이죽 준다고 맛없는 감자는 네가 먹으라고 했어요. 나는 진짜 오빠가 학교에서 뭐 얻어먹는 줄 알고 그거 다 먹었어요. 근데 학교에선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오빠는 물만 마시고 하루 종일 굶은 거였잖아요. 그러고 집에 오는 길에 너무 배고파서 산에서 칡뿌리를 씹다가 배탈이 나서 밤새 난리가 났었고요. 언니가 등을 두드려주면서 니는 왜 그걸 먹었노 하고 울었잖아요. 오빠, 나는 오빠가 그런 사람인 거 아직도 기억해요. 동생 입에 뭐 들어가는 게 좋아서 자기 혼자 굶던 사람. 그게 우리 오빠예요. 오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래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데 소리는 거의 안 났어요. 그날 저녁 오빠는 처음으로 제가 차린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렇게 유산을 다시 돌려준 셋째 오빠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가게에도 집에도 없더군요. 방에 들어가 보니 이불은 개켜져 있고 옷가지도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었습니다.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페인처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닌 거였어요. 저와 넷째 오빠가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한참 만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는 속세를 떠나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한 걸음에 그절로 달려갔습니다. 차에서 내려서도 산길을 한참 올라가야 하는 깊은 절이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게 고갯마루를 넘으니 작은 절이 하나 나오고 마당 한켠에 승복을 입은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 저예요. 미숙이에요. 오빠. 그렇게 목이 터져라 불렀는데도 대답 한마디가 없더군요. 그저 저를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해보일 뿐이었습니다. 속세의 인연을 내려놓았다는 인사였겠죠. 저도 오열하면서 마주 합장을 했어요. 오빠 입은 분명 웃고 있었는데 눈은 아직도 슬퍼 보였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자꾸 뒤를 돌아봤는데 오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우리를 배웅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눈을 오래도록 잊지 못합니다. 사람의 모든 고통은 욕심에서 오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욕심, 남보다 높이 서고 싶은 욕심 말입니다. 셋째 오빠는 돈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그렇게 힘들게 했고 떠난 가족을 놓지 못하는 욕심으로 폐인이 되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큰언니는 평생 욕심이란 걸 모르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18배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남의 집 핏덩이까지 업고 고개를 넘은 사람이었어요. 평생 모은 걸 동생들한테 다 내어주고 마지막 남은 것마저 저한테 주고 떠나셨죠. 언니는 빈손으로 와서 정말 빈손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빈손이 우리 사남매를 다 키워냈어요. 저는 요즘도 옛 식당 자리 앞을 지날 때면 언니 생각에 걸음을 멈추곤 합니다. 이제는 건물도 바뀌고 간판도 바뀌었는데 저는 그 앞에 서면 아직도 새벽 4시에 가마솥에서 김이 오르던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인생사 공술의 공수거라고 했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욕심 없는 삶을 사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